풀이 영상의 지속적인 업로드를 위해서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문제 풀이가 잘못된 경우 고정 댓글로 안내하겠습니다. 댓글을 통해 추가적인 문제 풀이 해설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댓글을 통해 의견을 나누는 것을 추천합니다. 고정 댓글에 기출문제 파일 다운로드 링크 있으니까 프린트해서 보세요. 1번, 가경소로에서 사용하는 가연성 동물질의 기능 중 틀린 것은? 보기 2에 보시면 더 많은 신연료를 장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연성 동물질은 주기 초에 잉여 반응도 보정을 통해서 더 많은 해결료 장전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2번은 맞죠? 그런데 보기상 도심의 수직 방향 출력 분포를 균일화한다. 그런데 가연성 동물질로는 수직 방향이 아니라 수평 방향 출력 분포 균일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3번이 틀렸습니다. 2번 중성자에 대한 거시적 단면적을 설명한 것 중 옳은 것은? 보기 1. 거시적 단면적의 단위는 반으로 나타내며 10-24승 제곱센티미터에 해당이 된다. 1번은 미시적 단면적의 단위가 반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보기 2. 총 거시적 단면적은 거시적 산란 단면적과 거시적 방사 포획 단면적의 합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라 산란이랑 흡수 단면적의 합입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4번 보시면 중성자가 해당 원자 핵들과 단위 부피당, 단위 시간당 반응할 개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중성자 반응률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거는 거시적 단면적이랑 중성자 속의 곱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4번 역시 틀렸습니다. 따라서 답은 보기 3번 되겠습니다. 3번 원자로 제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발 중성자는 핵분열 즉시 방출되는 즉발 중성자와 달리 핵분열 시 지연 방출된다. 다음 중 그 이유로 맞는 것은? 지발이랑 즉발 중성자를 비교해 보면은 즉발 중성자는 핵분열 시 발생이 되고요. 지발 중성자는 이 핵분열 시 발생된 핵분열 파편의 붕괴로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지발 중성자가 더 늦게 방출이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보기 4. 핵분열 후 분열 생성물이 방사성 붕괴를 해가는 과정에서 방출되기 때문에 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좀 더 알아보면 지발 중성자는 평균 중성자 세대 시간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명이 13초로 좀 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자로 출력 제어 시간을 허용을 하고 원자로 과도 상태를 방지를 해서 원자로 제어를 유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지발은 500케브, 즉발은 이 매부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요. 참고로 속중성자 같은 경우에는 0.1 매부입니다. 그리고 즉발 중성자 수명의 대부분은 확산 시간이 되고요. 지발 중성자 분율, 베타 같은 경우에는 플루토늄 239, 플루토늄 241, 우라늄 235, 우라늄 238 순으로 깁니다. 그리고 지발이랑 즉발 두 개 다 있어야지 임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4번 아래의 중성자 확산 방정식에서 요 항의 의미는 무엇인가? 일단 중성자 확산 방정식은 각 항의 단위가 중성자 반응률, 즉 개수 나누기 세제곱센티미터 세크 요거 외워두셔야 됩니다. 요거 되면은 요 항의 의미 알 거 없이 이건 사실 확산이긴 하지만 그거 알 거 없이 보기 3 단위 부피당 단위 시간당 확산되는 중성자 수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번 운전 중인 원자로의 정지 요유도를 감소시키는 것은? 정지 요유도는 미인계 상태하고 임계 상태 두 개 구분해서 암기가 필요한데요. 미인계 상태는 임계하고 벌어진 정도로 분산이서 제논 붕괴는 이 정지 요유도를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임계 상태에서는 모든 제어봉 사실시의 부반응도를 의미하는데 이 제어봉 삽입은 정지 요유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즉 운전 중인, 여기 보면 문제에서 운전 중이죠. 운전 중인 상태에서 부반응도를 감소시키는 것을 찾으면 되죠. 이 가연성 동물질 같은 경우에는 주기초 부반응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연성 동물질의 연소는 원자로의 정지 요유도를 감소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 원자로 운전 중 가연성 동물질 연소가 되겠습니다. 6번 다음 중 감마선이 물질과 상호작용하여 생기는 현상이 아닌 것은? 감마선이 물질하고 작용하여 생기는 현상에는 컴퓨터 산란, 광전자 효과, 쌍전산 생성이 있죠. 이거 뭐 중요하죠. 세 개 전부 다. 그리고 보기 4 방사 포획 같은 경우에는
감다선이 아니라 중성자와 물질과의 반응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4번이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7번 국내에서 운전 중인 캔도 원전에서 노심 출력을 제어하기 위해 액체 영역 계통 LGCS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성자 흡수 물질은 중성자는 냉각제, 감속제, 반사체로는 중수를 사용하는 게 맞지만 액체 영역 계통 중성자 흡수는 경수를 사용을 합니다. 요거 나오면은 많이들 틀리거든요. 무조건 중수라고 체크를 할 거기 때문에 따라서 답은 1번 경수 되겠습니다. 8번 무한 크기의 판형 원자로에서 1군 확산 방정식을 쓸 수 있다. 이 버클링은 중성자 속의 공간 부포 공유를 말합니다. 버클링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은 버클링은 원자로 크기의 반비례를 하거든요. 즉 버클링이 작으면은 원자로가 크다는 거죠. 따라서 원자로가 크면은 중성자 누설이 작아지게 됩니다. 기하학적 버클링이 물질 버클링보다 크다. 이 얘기는 기하학적 버클링, 원자로 모양이 물질 버클링, 임계치보다 작다는 거죠. 그 얘기는 누설이 많이 된다는 거고 따라서 요거는 미임계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버클링 같은 경우에는 원자로 모양에 따라서 각각 식이 다른데요. 원통형, 구형, 무한 크기의 판형, 요 식이라는 거, 요건 역시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 중성자 속 나누기, 평균 중성자 속의 크기를 보면은 직육면체, 유한 원통형, 구형, 무한 원통형, 무한 판형, 요 순으로 크다. 요거 역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버클링 관련돼서는 사실 외울 게 조금 많긴 합니다. 그만큼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고요. 보기에서는 무한 판형 원자로 보면은 요게 되겠죠? 요거 해당되는 게 3번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9번 원자로 기동 중 K가 0.9이고 개소율이 100 CPS였다. 얼마 후 500 CPS가 되었을 때 K값은 얼마인가? 증배계수하고 개수율 관계의 식을 사용해서 계산해 보면은 식은 C1 나누기 C2는 1-K2 나누기 1-K1 이렇게 되거든요. 요 식 당연히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값들을 각각 집어넣어 보면은 100 나누기 500은 1-S 나누기 1 빼기 0.9 하면은 X가 0.98이 나오거든요. 따라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10번 악티늄의 원자 번호는 89, 질량수는 227, 원자량은 227 AMU일 때 결합 에너지는 그리고 전자, 중성자, 양재 질량이 AMU 단위로 나와 있고 AMU가 몇 매부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핵자들의 무게가 반응 후 원자 무게 더하기 결합 에너지로 되어 있다는 것을 외워두셔야 됩니다. 핵자들의 무게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 무게합, 중성자 무게합, 전자 무게합으로 되잖아요. 그리고 양성자 무게합은 양성자 수는 원자 번호가 되겠죠? 89 곱하기 양자 질량, 그 다음에 중성자 수는 질량수 빼기 양자수 해주면 중성자 수죠. 거기다가 곱하기 중성자 질량, 그 다음에 전자 수는 양성자 수랑 같으니까 89 곱하기 전자 질량, 이거 해주게 되면은 반응 후 원자 무게 227 더하기 결합 에너지 이렇게 되고요. 요식 풀어주면은 결합 에너지는 이렇게 1.89 곱하기 AMU, 여기다가 AMU 931.5 매부 곱해주면은 1762.5 매부가 나와서요. 답은 2번 되겠습니다. 11번 과학 경소로에 감속제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거리가 먼 것은 감속제로는 열 용량이 크고 최적 제어가 용이하고 방사가 잘 안되고 그 다음에 우수한 감속 성질을 가진 물질을 선호합니다. 이번에는 요거 4번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탄성산란을 이해하면 좋습니다. 탄성산란은 감속 효과가 크고 질량수가 작은 표적핵과 발생을 합니다. 1번 같은 경우 보기 1 같은 경우에 원자량이 커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속 중성자가 충돌해서 감속이 잘 되려면 질량수가 작은 즉 원자량이 작아야 하기 때문에 1번이 틀렸습니다. 12번 짧은 시간 동안 수초 또는 수분 동안 원자로 반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단기 반응도 인자에는 냉각제 압력, 획일료 온도, 냉각제 온도가 있고요. 제일 짧은 거는 요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기 반응도로는 제논이랑 사마린 농도,
장기로는 가연성 동물질량이랑 해결료량이 있습니다. 보기에서 보면은 보기 2, 연료 온도, 요 두 번째가 되겠죠? 요게 보기 중에서는 가장 단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13번, 도심 내 연료 온도가 증가할 경우 공명 흡수가 증가하는 현상으로 핵 분열 증가 시 출력 증가를 제한하여 원자로 고유 안전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인자는, 요거 도플러 효과 관련된 문제죠. 요 도플러 효과는 온도 교환 효과, 원자로 고유 안전성, 자기 출력 제한 이런 표현으로도 쓰이는데요. 핵연료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은 표적 핵의 진동이 증가하고 공명 흡수 영역, 첨도값은 감소를 하고 폭은 증가. 요렇게 돼 있는 게 요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열의 중성자의 공명 흡수가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는 공명 흡수 증가하는 현상, 따라서 보기 3 도플러 효과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4번, 흑연 감속제를 사용하는 원자로에서 중성자가 이 내부에서 0.025 에브로 감속할 때 총 충돌수는 다음 평균 에너지 손실률은 0.158이다. 반드시 암기해야 하는 감색계수 관련 문제입니다. 요식 외워둬야 됩니다. IX는 I0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 X. 이때 람다는 대수 에너지 감색계수, 여기 0.158 나와 있죠? 그 다음에 X는 충돌 횟수. 그러면 충돌되고 난 다음에는 0.025 에브니까 요거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 내부를 에브 단위로 단위 환산해주면은 2 곱하기 10의 6승 되고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0.158 곱하기 x 해주면 x 풀어주면은 115가 나와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15번, 핵 분열 시 방출되는 다음 에너지원 중 회수가 가능하지 않은 것은? 우라늄 핵 분열 시 200메브 정도의 에너지가 방출이 되고요. 이때 2.43개의 속중성자가 같이 방출이 됩니다. 에너지 중에서는 핵분열 파편의 운동 에너지가 168메브로 가장 크고요. 감마선이 14, 베타선이 8, 중성자가 5메브입니다. 요거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때 중성미자도 발생을 하는데 이 중성미자 같은 경우에는 냉각제하고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열 에너지로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수가 가능하지 않은 것은 보기 3 중성미자 되겠습니다. 16번, 원자로가 100% 출력으로 장기간 운전하다가 T0에서 정지가 되었다. 이때가 정지 시점이네요. 정지된 이후 노심에서 아이오다인 135와 제논 135의 농도 변화를 골라 바르게 나타낸 것은? 핵분열 생성물인 제논 135의 변화를 보면은 아이오다인 135가 방사 붕괴돼서 제논 135가 생기고 그 다음에 제논 135가 붕괴가 되어서 세슘 135가 생성이 됩니다. 일단 핵 분열 시 생성된 아이오다인 135가 방사 붕괴로 생성이 된다. 그 다음에 소멸될 때는 운전 중에는 중성자 포획이랑 방사 붕괴로 소멸이 되고요. 정지 후에는 중성자 포획이 없기 때문에 방사 붕괴로만 소멸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정지 후 초기에는 아이오다인 135 방사 붕괴율이 제논 135 방사 붕괴율보다 크기 때문에 제논 135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최대 시점은 정지 후 10시간이 되고요. 따라서 제논 135는 초기에는 아이오다인 135의 방사 붕괴로 인한 생성률이 더 크므로 증가하다가 아이오다인 135가 감소하면서 제논 135의 농도도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감소하는 거 요거만 해당이 되겠네요. 그래서 아예 그래프를 보이게 됩니다. 아이오다인 135는 핵 분열이 없기 때문에 방사 붕괴로 계속 감소만 하게 되죠. 따라서 계속 감소만 하는 아의 모양을 보이게 됩니다. 보기 1, 아이오다인 135의 농도 변화는 가, 제논 135의 농도 변화는 다, 보기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7번, 자기 자신은 핵 분열을 일으키지 않지만 중성자를 흡수하면 핵 분열성 물질로 변하는 물질이 아닌 것은? 요거 핵 분열성 물질, 피사일이랑 핵 원료성 물질, 퍼타일 두 개 비교해서 외워줘야 됩니다. 핵 분열성 물질은 열 중성자로 핵 분열을 일으키는데 플루토늄 239, 플루토늄 241, 우라늄 233, 우라늄 235 등이 있고요. 핵 원료성 물질은 속 중성자로 핵 분열을 일으키는데 토륨 232, 우라늄 234, 우라늄 238 등이 있습니다. 그 핵 원료성 물질이 속 중성자로 잘 되는 이유는
핵 반응 당면적이 크기 때문이고요. 열 중성자로 안 되는 이유는 결합 에너지가 커서 고에너지 중성자에 의해서만 핵분열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문제에서 자기 자신은 핵분열을 일으키지 않지만 중성자를 흡수하면 핵분열성 물질로 변한다 그랬죠? 요거는 핵원료성 물질에 대한 거잖아요. 그런데 보기 3 플루토늄 239는 여기 들어가 있죠? 핵분열성 물질입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8번 유효 증배계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단 보기 1, 2, 4 한번 다 읽어보시고 전부 다 옳은 설명입니다. 보기 3은 에타 중성자 재생률은 열 중성자에 의한 핵분열시 발생되는 중성자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아니죠. 에타는 생성되는 중성자 수 나누기 흡수되는 중성자 수고 핵연료 고유인자에 해당이 되죠. 따라서 3번이 틀렸습니다. 19번 1메가와트이던 원자로의 출력이 1분 만에 100메가와트로 증가하였다. 이 원자로의 출력이 100메가와트에서 500메가와트로 증가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이것도 자주 기출이 되는 출력 계산 문제입니다. 식은 P는 P0 곱하기 이스포넨셜 스몰 t 나누기 라지 t 이거 외워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산은 총 2번 해야 되는데요. 먼저 1분 후 라지 t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 해주면은 1분 후에는 100메가와트니까 100메가와트는 처음 1메가와트 곱하기 이스포넨셜 그 다음에 1분 후니까 1 나누기 대문자 t 이때 t를 구하면은 0.217분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100메가에서 500메가 이 식을 이용해줘서 소요되는 시간 스몰 t 구해주면 됩니다. 500메가와트는 100메가와트 곱하기 이스포넨셜 구하고자 하는 거 x 그리고 t 나누기 앞에서 구해준 거 0.217로 나눠주면은 t는 0.349분이 나와서 초로 바꿔주면은 20.9초 답은 보기 3 약 21초 되겠습니다. 20번 양자 수가 중성자 수보다 많은 어떤 원자 핵 이때 원자 번호는 G 질량수는 A의 베타 붕괴 후 양자 수와 중성자 수 질량수는 문제를 보면은 양자 수가 중성자 수보다 많다 그랬죠? 따라서 요거는 베타 플러스 붕괴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그냥 베타 붕괴라고 나와 있지만 베타 플러스 붕괴일 거라는 거를 문제를 통해서 아셔야 됩니다. 베타 플러스 붕괴는 P가 N하고 베타 플러스 선으로 붕괴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보면 P 양성자가 줄어들고 N 중성자는 하나 늘게 되죠. 따라서 질량수는 그대로인 거, 질량수는 여기서 A죠. A는 그대로인 거. 그 다음에 양성자 수는 한 개 감소하는 거, G가 되겠죠. G는 하나 감소하고 중성자 수는 증가하는 거, 중성자는 A-G로 해줘야 되잖아요. 요거보다 하나 증가한 플러스 1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보기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전자 포획하고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자 포획은 P가 전자를 포획해서 N으로 바뀌는 건데요. 즉 양성자 수 하나 줄고 중성자 수는 하나 증가하고 보면 베타 플러스 붕괴랑 똑같은 결과죠. 하지만 1.02 내부 이상에서는 베타 플러스 붕괴하고 전자 포획이 경쟁을 하고요. 1.02 내부 이하에서는 전자 포획만 발생한다. 이게 좀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베타 마이너스 붕괴, 중성자 붕괴라고도 하죠. 요거하고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베타 마이너스 붕괴는 중성자가 P랑 베타 마이너스 선으로 붕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N이 하나 감소하죠. 중성자가 하나 감소하고 P가 하나 늘죠. 양성자가 하나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1번 금속면에서 비교적 화학적 활성이 큰 부위부터 부식이 집중적으로 진행되는데 비균질 부위나 부분적으로 파괴 부위에서 일어나는 부식은 그리고 부식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부식은 용존 산소가 많고 고온이고 빠른 요속일수록 부식이 잘 됩니다. 부식의 종류 중에서 응력 부식 균열은 인장응력, 중성자 조사가 원인으로 핵연료 피복제나 증기 발생기 튜브에서 많이 발생하는 부식입니다. 표면 부식은 빠른 요속은 보호막 생성을 저하해서 표면 부식을 유발시키고요. 요거는 부식 진행 속도가 느려서 대처가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식, 다른 말로는 점식, 피팅은 한 곳에 깊이 뚫고 들어가는 북부 부식으로 화학적 활성화가 큰 곳에서 발생을 합니다. 틈새 부식하고 점식 둘 다 특정 부위에서 발생을 하지만 점식은 화학적 활성화가 큰 곳이라는 점에서 틈새 부식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결정 있게 부식은 결정 사이 경계에서 발생하는 부식이고요. 크로드, 냉각제, 방사와 부식 생성물은 금속의 부식으로 생성돼서 전하를 띠는 물질로 주로 코발트 산화물이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화학적 활성이 큰 부위,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발생한다. 즉 국부 부식, 요거는 점식, 공식, 피팅이 해당돼서 답은 2번 점식 되겠습니다. 2번 가경수로형 원전의 1차 개통 수화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보기 1. 원자로의 출력 운전 시 냉각제를 약산성 조건으로 유지한다. 냉각제는 중성이나 약알칼리를 유지를 하면서 산성이 되는 경우에는 수산화 리튬으로 제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보기 2. 냉각제에 존재하는 방사화된 부식 생성물은 주로 망간, 페라이트 형태이다. 1차측 부식 생성물은 주로 코발트 산화물이라고 앞에서도 얘기했죠? 따라서 2번도 틀렸습니다. 보기 3. 원자로를 정지하기 전에 냉각제의 부식 생성물을 용해시키기 위해 수산화 리튬을 첨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부식 생성물은 과산화수소로 제어하기 때문에 요거 3번도 틀렸습니다. 보기 4. 원자로의 기동 운전 시 냉각제의 연종산소를 제거하기 위해 하이드라진을 첨가한다. 기동 운전 시에는 하이드라진으로 하고요. 출력 운전 중에는 수소를 첨가해서 용존산소를 제어하기 때문에 보기 4가 맞습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다음 중 방사 평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요거는 과도 평형이랑 영속 평형 두 가지 외워두셔야 되는데요. 1번 핵정 모핵종이 붕괴해서 2번 핵정 딸핵종이 된다고 했을 때 요 식 두 개 요거 외워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과도 평형, 트랜지언트, 이퀄리브리엄, 일시 평형이라고 하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모핵종의 반감기가 딸핵종의 반감기보다 100배 이상 긴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식은 요거랑 요거 두 개 나올 수가 있는데 요것도 외워두셔야 됩니다. 풀어보면은 A2 빼기 A1 그러니까 딸핵종의 방사능 빼기 모핵종의 방사능은 N2 람다 1 요거만큼 차이가 나니까 딸핵종의 방사능이 요거만큼 크다라는 거 요거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영속 평형 같은 경우에는 모핵종의 반감기가 딸핵종보다 매우 긴 경우 요거인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식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t가 굉장히 길어지면은 요 항이 0이 되죠. 따라서 A2는 A1이 되잖아요. 즉 오랜 시간이 경과되면은 모핵종과 딸핵종의 방사능이 같게 됩니다. 이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중요하고 기출이 많이 되는 문제입니다. 보기 4에 보면은 모핵종의 반감기가 딸핵종의 반감기보다 짧으면 결국 딸핵종은 붕괴해버리고 모핵종만이 자신의 반감기에 따라 감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모핵종의 반감기가 더 짧으면은 모핵종이 더 빨리 붕괴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따라서 보기 4가 틀렸습니다. 요거 세 가지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번 냉각제에 존재하는 방사와 부식 생성물인 크로드의 특성 중 틀린 것은? 이 크로드 문제 많이 나오네요. 크로드 냉각제 방사 부식 생성물은 금속 부식으로 생성되는 것으로 주로 코발트 산화물로 전하를 띱니다. 크로드 생성에는 pH, 리튬 농도, 온도 등이 영향을 미치고요. 압력과는 무관합니다. pH를 높게 유지를 하면은 크로드의 침병률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보기 1을 보면 크로드는 저열속 부위에 침적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열속이라고 돼 있는데 부식은 고온에서 잘 발생하잖아요. 따라서 고열속 부위에 침적되는 게 맞죠? 보기 2가 틀렸습니다. 5번 다음 중 연료 손상 메커니즘이 아닌 것은? 보기 1의 보잉은 연료봉 구분, 보기 2 크리프는 펠렛 부품, 보기 3 프레팅은 마모를 의미하기 때문에 모두 연료 손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보기 4의 시핑 같은 경우에는 시료 채취 방법으로 연료 손상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답은 4번 되겠습니다. 6번 600MW 중수로 가동률 80%, 열 정기 효율 30%, 핵분열 물질에서 나오는 열은 다음과 같고 열 발생률이 1메가톤 1000kg당 6800 MWD일 때 농축 우라늄의 공급 속도는? 이거 단위를 잘 맞춰가면서 찬찬히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전기 출력은 열 출력으로 환산을 해줘야 되고요. MWD의 단위는 MW 서멀 나누기 데임을 생각하고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열 출력은 전기 출력 요거 600이죠. 곱하기 가동률 80% 나누기 열 전기 효율 30% 해주면은
1600MW 서멀이 나오고요. 공급 속도는 열 출력 나누기 열 발생률, 요거 단위 잘 보시고요. 그러면 앞서 구한 1600MW 서멀 나누기 6800, 여기 있죠? 6800MW 서멀 나누기 데이 나누기 MTU 해주면은 0.2352 MTU 나누기 데이가 되고, 이거 킬로그램으로 환산해주면 235.2 킬로그램 퍼 데이가 돼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7번, 10년 전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육불화 우라늄이 천연 우라늄인지 사용 후 연료의 재처리를 통해 회수된 우라늄인지 가장 쉽게 판별하는 방법은? 사용 후 해결료는 친연료에 우라늄 235하고 우라늄 238이 중성자 흡수를 해서 우라늄 236하고 우라늄 239가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보기 2, 우라늄 236 방사능을 측정한다. 요거 측정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거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최근 15년 내에 이 문제가 관련된 유일한 기출입니다. 8번, 액체 폐기물 처리 계통에서 처리 효율이 가장 큰 방법은? 이거 그냥 암기사항입니다. 제형계수가 가장 좋은 처리 방법은 증발법입니다. 증발법이 제형계수가 제일 좋다고 해서 가장 좋은 처리 방법은 아닙니다. 사실. 하지만 여기서 문제에서 답은 보기 3 증발법 되겠습니다. 9번, 기체 확산법과 원심 분리법에서 주로 사용되는 동위원소 화합물은? 해결료 농축 방법 중에서 기체 확산법하고 원심 분리법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기체 확산법은 운동 속도 차이, 분리계수가 작고 캐스케이드 많이 소요, 전력 소모가 많고 대량의 냉각수가 필요하다. 원심 분리법은 북한에서 사용이 되는 건데 분리계수가 크고 저전력, 하지만 캐스케이드가 적게 소요가 된다.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기체 확산법하고 원심 분리법에는 F19가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F19 사용하는 거 요거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10번, 다음은 액체 폐기물 처리를 위한 역삼투압 패키지 처리 공정도와 각 단계별 제형계수이다. 유입되는 액체 폐기물에 코발트랑 세슘이 각각 10의 5승 베크렐씩 포함되어 있다면 배출되는 액체 폐기물에 존재하는 방사능량은, 여기 보면 유입, 역삼투압, 양이온수지, 혼상이용 교환수지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배출, 이렇게 쭉 연결이 되네요. 그 다음에 세슘이랑 기타 핵종의 제형 계수 다 나와 있고요. 코발트는 요거에 해당이 되겠죠? 일단 설비가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성능은 각각의 설비의 성능을 곱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세슘은 요거 곱해줘서 2 곱하기 10의 3승이 되고요. 코발트는 기타 핵종이죠. 요거 곱해주면은 10의 5승이 됩니다. 그리고 최초 10의 5승 베크렐씩 있잖아요. 10의 5승 베크렐, 10의 5승 베크렐. 요거를 각각 앞서 구한 제형 계수로 나눠주게 되면은 세슘은 50 베크렐, 코발트는 1 베크렐. 따라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11번, 중성자 방사 분석을 위해 방사성 핵종 A의 일정 시간 동안 중성자를 조사시켜 방사성 핵종 B를 생성시킨 후 방사성 핵종 B의 양을 측정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보기 1, 중성자 플럭스가 낮을수록 방사성 핵종 B의 양이 더 많아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중성자 플럭스가 낮으면은 중성자 조사가 줄어드는 거죠. 따라서 B 핵종 생성이 적어지게 됩니다. 요거는 틀렸습니다. 보기 2, 방사성 핵종 B의 중성자 반응 당면적이 클수록 방사성 핵종 B의 양이 많아진다. B 핵종의 중성자 반응 당면적이 크게 되면은 B 핵종의 붕괴가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2번도 틀렸습니다. 보기 3, 방사성 핵종 A의 초기 존재량이 작을수록 방사성 핵종 B의 양이 더 많아진다. A 핵종이 많아야지 붕괴돼서 생성되는 B 핵종도 당연히 많아지게 되겠죠? 3번도 틀렸습니다. 보기 4, 방사성 핵종 B의 붕괴 상수가 작을수록, 즉 반감기가 길수록 B 핵종의 수명이 길어지게 돼서 양은 더 많아지게 되죠. 여기 방사성 핵종 B의 양이 더 많아진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12번, 연소도 이득 버너 크레딧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연소도 이득이란 거는 핵연료의 연소 및 중성자 조사로 인한 연소도 감소를 고려해서 핵 임계 해석을 하는 개념입니다. 즉 저장이나 처분할 때
신연료가 아니라 실제로 타고난 사용유 해결료를 이용해서 연소도를 계산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사용유 해결료는 해결료 연소 및 중성자 조사로 인해서 연소도가 감소하잖아요. 요거를 감안을 하면은 저장이나 처분 시에 경제성에서 이득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연소도 이득 개념 도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답은 보기 4. 사용 후 해결료의 반응도는 신연료보다 크다. 이거 틀렸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13번. 국내 습식 저장조가 갖추어야 할 안전기준이 아닌 것은? 습식은 펌프를 통한 냉각수 순환, 능동 방식하고, 건식은 공기의 자연 대류를 이용한 피동 냉각, 이 두 가지 방식으로 해결료를 냉각시키게 됩니다. 이거 사실 거저주는 문제죠. 2번 피동 냉각 능력 확보, 요거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참 좋겠네요. 14번. 다음 중 천춘 처분 시설이 아닌 것은? 동굴 처분 시설에는 핀란드 오킬루오토, 스웨덴의 포스마크, 독일의 몰스 레벤이 해당이 됩니다. 답은 3번 스웨덴 포스마크 되겠는데요. 문제가 보기 4, 1번 로카쇼무라인데 사실 로카쇼무라는 사용해결료 저장 시설이 있는 걸로 유명하기 때문에 4번을 선택해서 많이 틀렸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코라도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건데요. 로카쇼무라 같은 경우에는 천층 콘크리트 시설로 저준위 폐기물 천춘 처분 시설도 있습니다. 15번 지하 매질의 밀도고 유효 공급률 분배 계수가 주어졌을 때 방사성 핵종의 지연 계수는 얼마인가? 이 지연 계수 계산식은 단순 암기 사항입니다. 지연 계수는 1 더하기 밀도 곱하기 분배 계수 나누기 유효 공급률로 계산하고요. 여기 밀도, 공급률, 분배 계수 각각 대입을 하면은 1.2가 나와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16번 다음 중 가압 경수로 연료 주기에서는 필요하지만 가압 중수로 연료 주기에서 필요하지 않은 공정만을 묶은 것은? 해결료 제조 공정은 채광, 정련, 변환, 농축, 재변환, 성형 가공 순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중수로 같은 경우에는 천연 우라늄을 쓰기 때문에 이 중에서 농축하고 재변환 이 두 공정이 불필요합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17번 APR 1400 원전용 연료 집합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보기 1에서 보면은 표준형 원전이죠. OPR 1000하고 APR 1400 같은 경우에 해결료 집합제가 16x16이고요. 이 중에서 제어봉, 가이드, 튜브 20개를 제외하면은 236개가 나오거든요. 이게 연료봉하고 동물질봉입니다. 따라서 보기 1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OPR 1000하고 APR 1400에서 사용하는 플러스 7 해결료 집합제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 지지 격자가 9개가 있고요. 상부, 하부가 각각 1개씩 있고요. 그 다음에 이물질로부터 해결료를 보호하게 하는 하단에 보호 지지 격자가 1개 있어서 총 11개의 지지 격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기 4 보면은 보호 지지 격자는 상하부 각각 1개씩 설치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틀렸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지 격자는 핵 연료봉의 횡 방향 움직임을 부속하고 축 방향 움직임을 마찰력으로 억제를 해서 핵 연료봉 배열을 유지시키는 등의 기능을 수행을 하고요. 상하부 지지격자, 보호 지지격자는 잉코넬 재질, 중간 지지격자는 지르코늄 재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18번 우라늄 연료 주기 관련 시설 중 캘리포늄 252가 필요한 시설만을 묶은 것은? 캘리포늄 252 같은 경우에는 1차 중성자 원으로 발전소 최초 주기 시에 사용되고요. 그 이후에는 핵분열 생성물 때문에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보통 캘리포늄 252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리고 캘리포늄 252는 해결료 가공시설에서도 탐지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 첫 번째 제가 설명한 거는 원전이죠. 원자력 발전소. 그 다음에 해결료 가공시설 이 두 군데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답은 3번 되겠습니다. 19번 재처리 공장에서의 핵인계 안전관리 방법이 아닌 것은? 인계는 단위 부피에 많은 해결료가 뭉쳐있지 않게 해야지 방지가 되죠. 따라서 질량, 구조, 최적 제어로 인계 방지가 가능하긴 하지만 온도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답은 4번 온도 제어 되겠습니다. 20번 천연 우라늄으로부터 농축도 3%의 우라늄, 요거 농축 우라늄이 되겠죠? 농축 우라늄 2kg을 얻는 데 필요한 천연 우라늄의 양은
농축 공정의 폐기 농축도는 0.25%, 즉 폐기 우라늄의 농축도가 0.25%라는 거죠. 천연 우라늄 Akg A 농축도를 가공을 해서 Bkg B 농축도의 농축 우라늄, 그 다음에 폐기 우라늄의 질량은 여기 A 빼기 B가 되겠죠. A 빼기 B kg C 농축도의 폐기 우라늄이 발생을 할 때 우라늄 무게에 대한 식을 구해보면은 AA는 BB 더하기 A-B 곱하기 C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농축도 각각 더해주고 농축 우라늄 질량 2kg, 그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천연 우라늄의 질량을 A, 요거 계산식을 놓고 풀어주면은요, A는 11.96kg이 나와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가학 경소류형 원전의 핵연료봉 내에서 온토 분포와 열 중성자 분포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일단 핵연료봉의 온도는 중심에서 가장 높죠. 따라서 T가 중심에서 가장 높은 1번, 2번, 3번 이게 해당이 되네요. 그 다음에 핵연료봉 외곽으로 갈수록 이런 데 감속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속제에 의해서 감속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열 중성자 농도는 외곽으로 갈수록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래프를 떼야겠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중 냉각제 펌프에서 발생되는 공동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동, 영어로는 캐비테이션은 유체를 빠른 속도로 이송하는 펌프 내부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저압으로 인하여 내부에 기포가 생기고 이 기체 방울에 의해서 내부 펌프 설비가 악영향을 받는 현상을 말합니다. 온도가 높으면 유체 기화가 잘 되어서 공동현상이 잘 발생하게 되죠. 따라서 4번, 입구 쪽 온도의 농도가 높을수록 발생이 억제된다. 이게 틀렸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3번, 다음 원자력 발전소 2차 개통에 대한 TS 선도에서 증기 발생기에 해당되는 구간은? 이거 랭키 사이클 관련된 문제죠? 그리고 랭키 사이클은 필수 암기사항입니다. 자주 나옵니다. 랭키 사이클은 아래 표와 함께 펌프, SG, 고압터빈, 가열기, 저압터빈, 복수기, 저는 그냥 PST, HCT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펌프가 P고, 터빈이 T고, 가열기가 H죠. 예, 저는 PST, HCT로 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S, 엔트로피하고 T, 온도 요거 두 개 외워야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가장 긴 구간이 5에서 6 구간이잖아요. 요 5에서 6 구간이 바로 복수기에 해당이 되고요. 복수기 구간을 보면은 S는 감소를 하는데 온도는 그대로죠. 이렇게 써있죠. 이런 식으로 나머지도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문제에서 풀어야 되는 거는 증기 발생기 요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증기 발생기 구간 보죠. 증기 발생기는 S는 증가하는데 온도는 그대로인 구간이잖아요. 문제를 보면은 요게 되겠죠. 1에서 2, S는 증가하는데 온도는 그대로. 따라서 답은 1번 되겠고요. 이렇게 안 하더라도 5에서 6이 복수기잖아요. 이게 복수기. 그 다음은 이제 이렇게 쭉 돌면 펌프죠. 펌프는 6에서 1 구간. 그 다음에 SG는 1에서 2 구간. 고압터빈은 2에서 3 구간. 가열기는 3에서 4 구간. 저압터빈은 4에서 5 구간 되겠습니다. 4번, 다음 중 가학 경소료형 원자력 발전소 1차 개통의 산소 농도와 동소 농도를 조절하며 냉각제 펌프에 밀봉수를 공급하는 계통은? CVCS 기능을 좀 알아둬야 되는데요. 첫 번째, RCS 펌프 축 밀봉수 공급. 두 번째는 동소 농도 유지, 불활성 기체 제거, 핵 분열 생성물 제거 등을 통해서 냉각제의 화학 및 순도 유지. 세 번째는 가압기 유량 제공. 네 번째는 정상시라는 거는 운전 중, 기동 시, 정지 시, 전부 다 정상시죠. 이 세 가지 경우에 RCS, 재고량 유지, 이렇게 네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문제에서 밀봉수를 공급하는 것, 이것은 CVCS의 기능이 되겠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5번, 1번 후쿠시마 원전 사고 시 원자로 건물 내에서 수소 폭발이 발생했다. 수소 발생의 주 원인은? 후쿠시마 사고의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쓰나미로 EDG, 비상 디젤 발전기가 정지를 했고요. 이걸로 인해서 핵연료 저장조 냉각계통이 작동을 안 하는 기능 상실이 발생했고, 이렇게 냉각이 안 되다 보면은 핵연료 저장조 온도가 상승을 해서 핵연료가 노출이 되고 수소가 발생을 하고 결국엔 폭발한 사고가 됩니다. 즉 수소 같은 경우에는
냉각제 감소로 노출된 연료 피복제가 수증기하고 반응해서 발생을 했습니다. 답은 1번. 냉각제 상실로 고온의 수증기가 연료 피복제와 산화 반응하여 발생. 1번 되겠습니다. 6번. 다음 중 열 역학적으로 발전소 2차 계통의 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은? 2차 계통의 열 효율을 높이는 방법, 이거 외워두셔야 되는데요. 먼저 SG 내에서의 압력을 높이고 온도를 높이면 됩니다. 이때 SG에서의 물성은 터빈 입구에서의 물성하고 같습니다. 앞선 랭킨 사이클 순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따라서 이 말은 터빈 입구 압력은 높이고 터빈 입구 온도를 높임, 요거랑 같은 말이 됩니다. 두 번째는 SG로 유입되는 급수의 압력은 낮추고 온도는 낮추고 습분은 낮추는, 이때 습분 낮추기 위해서는 제열기 설치하면 됩니다. 요건데 SG 유입되는 급수의 물성은 터빈 출구 혹은 복수기에서의 물성하고 같기 때문에 이 말은 뭐랑 같냐면 터빈 매출 압력 혹은 복수기는 낮추고 터빈 출구 온도는 낮춤하고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증기유량 증가가 있습니다. 따라서 1번 복수기 압력은 높인다. 이거 아니죠. 복수기 압력은 낮춰야 되죠. 1번이 틀렸습니다. 7번 다음 중 경수료용 원자로의 운전 중 핵연료봉 송산 유무를 확인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핵연료 건전소 확인 방법은 출력 운전 중 하고 정지 후 두 개로 구분해서 외워두셔야 되는데요. 출력 운전 중에는 냉각제 내 아이오데인, 할로겐 원소죠. 그다음에 크리톤이랑 제논, 불활성 기체죠. 세슘, 알칼리 금속이죠. 요거 방사능 분석하는 방법이 있고요. 전베타 감마 측정, 요거는 전방사능 분석이라고도 합니다. 이 방법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지발 중성자 검출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세슘 방사능 분석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정지 후에는 초음파 검사 방법, 정밀 검사 방법이라고 부르는데 요걸로 건전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 냉각제 내 사마리온 149, 요건 해당이 안 되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8번, 유체 내의 대류에 의한 열 전달과 전도에 의한 열 전달의 비를 나타내는 무차원수는? 무차원수 중에서 누세트수 혹은 너셀수라고 말합니다. 보통은 너셀수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요거는 열 전달 나누기 열 전도로 레이놀드 수하고 프란틀 수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류에 의한 연전달이랑 전도 요거 두 개 나타내는 거는 너셀수, 누세트수, 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무차원수 좀 더 알아보면은 레이놀드 수는 관성력 나누기 점속력, 다음에 토로수수는 중력, 관성력, 외보수는 압력, 관성력, 마하수는 탄성력, 관성력. 보면 전부 다 분모가 관성력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후, 외, 마, 중, 압, 탄, 광 이렇게 그냥 외워뒀습니다. 이거 자주 안 나오는데 혹시 몰라서 암기가 안 돼 있으면 무조건 틀리잖아요. 이 정도는 그냥 간단하게 외워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9번, 수력합정 성능이 동일한 펌프 2대가 병렬로 구성되어 있는 냉각제 계통에서 한 대가 운전을 하다가 2대 모두 운전할 경우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이거 아주 기초적인 펌프 설계 문제죠. 펌프가 직렬로 되어 있으면 유량은 그대로지만 수두가 2배가 되고요. 병렬로 되어 있으면 유량은 2배지만 수두는 그대로가 됩니다. 따라서 이게 한 대 운전을 하다가 2대로 운전했을 때 병렬인 경우 요거 되겠죠? 답은 3번. 개통 수두는 거의 변화가 없고 유량은 크게 증가된다. 요거 3번이 되겠습니다. 10번. 차압 시 유량 검출기와 오리피스를 이용하여 유량을 측정할 때 실제 유량이 일정한 상태에서 지시되는 유량값이 증가하는 이유는? 베르누이의 정리에 따라서 델타 P는 로 곱하기 V제곱 곱하기 L 나누기 D가 되고요. V는 Q 나누기 면적 A가 되잖아요. 요거씩 풀어주면은 이렇게 되고요. V를 여기다가 적용해 주면은 델타 P는 식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여기에서 차압식 검출기의 유량, 요거는 검출 유량은 델타 P 구하고자 하는 요게 되겠죠. 그런데 실제 유량 Q, 요게 일정한데 검출 유량 델타 P가 증가하는 이유는 보면은 로는 요거는 고정된 값이잖아요. 따라서 D, 요게 감소했기 때문에 델타 P가 증가하게 되겠죠. 거기 2에서 오리피스의 이물질 부착, 요게 이물질이 부착되어 있으면 직경 D가 감소하기 때문에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11번.
핵비등 이탈 지점에 도달할 경우 연료봉 피복제로부터 냉각제로의 열 전달 현상을 맞게 설명한 것은 연료봉 피복제와 냉각제 사이의 온도 차이를 델타 T라고 하고 열 유속을 힐 플럭스라 한다. 핵비등 이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핵비등 이탈은 핵비등에서 부분 막비등으로 전이되는 건데요. 핵비등 이탈이 시작을 하게 되면 물이 끓기 시작하고 증기가 피복제를 덮기 시작하고 열 전단율이 감소가 돼서 막비등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핵비등 이탈에 도달하면 막비등이 시작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부분 막비등이라고 하죠. 이래서 증기 기포가 연료봉 피복제를 덮기 시작해서 열 유속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 유속이 감소하는 것은 열 전달 감소를 의미를 하죠. 따라서 보기상 증기 기포가 연료봉 피복제를 덮기 시작하여 델타 T 대비해서 열 유속이 급격히 감소한다. 이게 맞겠습니다. 12번 원자로 제어봉이 갖추어야 할 특성이 아닌 것은 보기 3에 크리프 현상이 잘 일어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크리프 현상은 부품 현상,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의미해서 제어봉이 아니라 핵연료 펠렛하고 관련된 현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잘 일어난다 되어 있지만 당연히 부품이 잘 일어나면 안 되겠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13번 공학적 안전 설비 중 비상노심 냉각 계통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공학적 안전 설비에는 비상노심 냉각 계통, 단열 제거 계통, 경납 용기 계통, 보조급수 계통, 주재료실 거주성 계통이 있습니다. 요거 당연히 암기사항이겠죠? 그리고 비상노심 냉각 계통은 DBAC, 로카가 대표적이죠? DBAC, 노심의 열을 제거하고 안전정지를 하는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비상노심 계통은 고압, 저압, 안전주의 계통, 안전주의 탱크, 재순환 냉각 계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계통의 기능을 보면은 고압, 저압, 안전주의 계통은 안전주의 신호 발생 시에 RWT로부터 분사수를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참고로 냉각제 상실 사고 시에 이 고온감 파단이 저온감 파단 때보다 안전주입이 쉽습니다. 안전주의 탱크는 저온관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재순환 냉각 계통은 집수조로부터 냉각수를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1번, 3번, 4번이 비상노심 냉각 계통에 포함이 돼서 답은 보조급수 계통 2번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기 2의 보조급수 계통은 SBO, 스테이션 블랙아웃이나 2차 측 급수 차단 등의 사고 시에 주급수 계통 대신해서 2차 측에 유량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다음 중 냉각체 계통 저온, 과압, 보호를 위한 기기는 저온에서의 과압, 보호이기 때문에 이 상태는 정지 상태라고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정지 냉각 계통, 잔열 제거 계통의 기기를 찾아야 돼서 답은 4번 정지 냉각 계통, 흡입축, 방출 밸브 되겠습니다. 참고로 정지 냉각 계통은 원자로 정지 후 분기열 제거, 재장전 운전 중 용수 공급, 원자로 정지 시 CVCS에 연계되어서 냉각제의 정화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15번 각 경소로형 원자로 해결료의 핵륜, 흡혈링 및 고미라, 덴시피케이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 문제는 고미라하고 핵륜을 구분해서 암기해야 됩니다. 고미라는 폭열 펠렛 형태의 핵연료의 밀도가 증가하는 현상으로 가압가스 봉입으로 방지가 가능합니다. 핵륜은 핵분열 생성물하고 핵분열 기체로 인해서 발생하고요. 핵연료의 밀도를 감소시킵니다. 고미라는 밀도를 증가시키고 팽륜은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고미라는 초기에, 그 다음에 팽륜은 뒤로 갈수록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기사 핵연료 팽륜과 고미라는 연소도가 증가할수록 많이 발생한다. 이거 틀렸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16번 가압 열출격에 대한 압력 용기 파손을 발생시킬 수 있는 주요 요인이 아닌 것은 가압 열충격, PTS, Pressured Thermal Stress는 가압 상태에서 표면 온도가 급격히 무연성 천위 온도 이하가 되면서 재료의 파괴 인성치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성자 조사 시에 무연성 천위 온도가 증가를 하고 최대 열충격이 낮아지게 되면서 가압 열충격의 가능성과 영향이 커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무연성 천위 온도는 200F보다 작아야 되고요. 최대 충격 열흡수 에너지는 68J보다 커야 됩니다. 이 숫자 정도는 간단히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보기 4에 압력 용기와 냉각제의 온도 증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음 열중력은 온도가 급격히 감소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온도 증가는 해당되지가 않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17번 다음의 기기 중에서 1차 기기 냉각수가 공급되는 안전성 관련 기기가 아닌 것은 보기 2에 냉각제 펌프 밀봉수 냉각기 같은 경우에 냉각제 펌프 밀봉수는 CVC에서 공급을 하죠. 1차 기기 냉각수하고는 무관합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18번 각 경수로형 원자로 압력 용기의 가동 기간 중에 중성자 조사에 의한 취하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압력 용기 감지 시편 시험 방법이 아닌 것은 먼저 중성자 조사 취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성자 조사 취하는 중성자 조사로 경도랑 인자 강도가 증가하는 현상으로 저온에서 발생합니다. 이 저온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중성자 조사 취하는 용기의 화학적 조성, 조사 속도, 조사 온도에 영향을 받고요. 조사 압력과는 무관하죠. 가동 기간 중에 중성자 조사 취하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압력 용기 감시 시편 시험 방법에는 충격 시험, 파괴 인성 시험, 인장 시험이 있습니다. 앞글자를 따서 충, 파, 인 이렇게 외워두셔도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기 2 수압 시험과는 무관해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19번 원자로에 있는 연료를 사용유 해결료 저장조로 인출한 후 소 내외 교류 전원이 완전 상실, 요거를 스테이션 블랙아웃이라고 부르죠. 되었다. 이 사건 이후 사용유 해결료 저장조에서 발생되는 증상은 사용유 해결료에서는 계속해서 열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이 열은 냉각계통의 열 교환기를 통해서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스테이션 블랙아웃으로 열 교환기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가 장기간 유지가 되는 경우에는 냉각제 온도가 상승이 되게 되고 그러면 물의 비등이 발생을 해서 해결료가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해결료가 노출이 되어서 발생된 사고가 후쿠시마 사고였죠. 답은 1. SBO 상태가 장기간 경과되면 물 밖으로 연료가 노출될 수 있다 되겠습니다. 20번입니다. 국내 경수로 원전의 원자로를 보호하기 위한 신호가 아닌 것은 보기 1에 가압기 저압력은 냉각제 비능을 유발시키죠. 그리고 보기 2와 3에 원자로 가출력 및 냉각제 저유량은 노심 내 온도 상승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1번, 2번, 3번 같은 상황이 되면 이거를 신호를 줘서 원자로를 보호해야 됩니다. 하지만 보기 4에 냉각제 저온도는 안전성과는 거리가 멀죠. 즉 저온도가 되면 오히려 안전 상태가 되기 때문에 굳이 신호를 보내서 원자로를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 냉각제 저온도 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국내 과학 경수로의 원자로 보호 계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거는 핵비등 이탈 관련된 문제인데요. 핵비등 이탈은 핵비등에서 부분 막비등으로 천이되는 거죠. 핵비등 이탈이 시작되게 되면은 물이 끓기 시작하고 증기 기포가 피복제를 덮기 시작해서 열 전달률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서 막비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DMBR, 핵비등 이탈률 계산식 알아야 되는데 임계 연료속 나누기 평균 연료속 곱하기 P 플러스 합채널 팩터 이렇게 해주는데 어떤 문제에서는 이거 생략해주고 임계 연료속 나누기 평균 연료속으로 계산하는 문제도 많습니다. 만일에 이게 1이 되면은 핵비등 이탈이 시작이 되고요. 따라서 DMBR을 1.3 이상이 되도록 유지해야 됩니다. 즉 DMBR이 높아야지 되는 거죠. 보기 2에 핵비등 이탈률이 제한치보다 높으면 원자로가 정지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높으면 좋은 거잖아요. 2번이 틀렸습니다. 2번 다음 중 모든 소내외 교류 전원 상실 시 안전 관련 모선에 자동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설비는 소외 전원 상실 사고 시에 기기 냉각 해수 펌프가 정지를 하고요. 각 계열에서 펌프 한 대가 공학적 안전 설비 부하 공급 절차에 따라서 비상 디젤 발전기로부터 자동으로 전원을 공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보기 4 비상 디젤 발전기 EDG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중 천연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는 가압 중수로형 노용에서 냉각제로 중수를 사용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중수로는 농축도가 낮은 천연 우라늄을 쓰는 대신에 냉각제로 중성자 흡수 단면적이 작은 중수를 사용하죠. 아주 기초적인 핵공학 기초 문제네요. 답은 1번 중수의 작은
중성자 흡수 단면적 되겠습니다. 4번 원자로에서 일반 주민의 출입 및 거주를 통제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구역을 무엇이라 하는가? 순서를 보면은 제한구역, 인구 저밀도 구역, 방사성 비상계획 구역 이런 순서인데요. 제한구역은 정상시를 위한 구역이 되겠고요. 사고시는 인구 저밀도 구역, 그 다음에 방사성 비상계획 구역은 예방적 보호조치구역, 긴급 보호조치구역 이렇게 나뉘는데 예방적이 3에서 5km, 긴급이 20에서 30km가 되겠습니다. 인구 저밀도 구역은 용어에서도 알겠지만 일반 주민이 거주하는 구역으로 거주가 통제되는 구역은 제한구역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5번 어떤 원자로를 다음과 같은 출력 조건으로 40일 동안 운전 후 정지하였다. 이 원자로의 전출력 운전일은 얼마인가? 유효 전출력 운전일 Effective Full Power Day EFPD는 운전일에다가 출력을 곱해주면 됩니다. 여기 보면 10일간 25%, 10일간 50%, 10일간 75%, 그리고 10일간 100% 요거 각각 곱해주면은 요렇게 곱해주고 다 더해주면 되죠? 그러면 25일이 나와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6번 원자로를 일정 기간 동안 정상 인계 상태로 유지하면서 정적 출력으로 운전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잉여 반응도를 갖도록 해결료를 장전해야 한다. 다음 중 그 이유가 아닌 것은? 일단 출력 결손하고 잉여 반응도 요 개념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거 자주 기출되는 문제입니다. 출력 결손은 정상 운전 시 부반응도로 인한 출력 감소를 의미합니다. 이때 부반응도는 해결료 연소, 핵분열 생성물, 온도 개환 효과 등 출력 운전으로 발생합니다. 여기 보기 1에서 연료 연소, 핵분열 생성물, 온도 개환 효과 요거 3개네요. 그리고 잉여 반응도는 이러한 출력 결손을 보상하기 위한 해결료를 임계 질량보다 많이 장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1에서 3은 맞는 거죠. 그리고 보기 4에 화학적 동물질에 의한 반응도 감소분을 보상하기 위해 이렇게 돼 있는데 화학적 동물질과 같이 출력 전에 넣어주는 것은 잉여 반응도를 보상하기 위한 겁니다. 반응도 감소분이 아니고요. 원인과 결과가 바뀌게 된 거죠. 따라서 화학적 동물질로 인해서 해결료를 많이 장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4, 이건 틀렸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7번 가경소로에서는 주기초 잉여 반응도 제어를 위해 가연성 흡수봉을 사용한다. 다음 중 가연성 흡수봉의 동물질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질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동물질로는 중성과 흡수가 잘 되는 물질인 붕소나 가돌리움을 사용을 합니다. 보기 나의 사마리움 같은 경우에는 핵분열 생성물로 동물질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죠. 답은 1번 가나 되겠습니다. 8번 우라늄 235를 해결료로 사용하는 가학경소로에서 출력을 0%에서 100%로 증가시켰을 때 해결료 온도가 295도씨에서 695도씨로 증가하였고 그리고 감속제 온도 또한 295도씨에서 315도씨로 증가하였다. 이 원자로의 해결료 온도 계수 및 감속제 온도 계수가 각각 이럴 때 해결료 온도 및 감속제 온도 증가로 인한 출력 결손은 얼마인가? 이거 천체를 풀면 됩니다. 먼저 해결료 온도는 295도씨에서 695도씨로 증가했죠. 즉 400도씨 증가했습니다. 감속제는 295도씨에서 315도씨, 즉 20도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온도 계수가 각각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0 ppm per 도시죠. 여기다가 온도 증가량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1200 ppm, 마이너스 600 ppm. 따라서 요거 두 개로 인한 종합적인 출력 결손은 더해주면 되죠. 마이너스 1800 ppm이 돼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9번 노심의 반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다. 다음 중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변수는? 반응도 인자의 반응 속도를 보면은 단기는 냉각제 압력, 해결료 온도, 냉각제 온도 되고 제일 짧은 게 냉각제 압력 되겠습니다. 중기 반응도 인자는 사마리움이랑 제논 농도고요. 장기 반응도 인자는 해결료랑 동물질 양 되겠습니다. 보기 중에서 가장 짧은 거는 보기 4, 등온 온도 계수의 변화, 온도죠? 온도가 가장 빠르게 반응합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10번 다음 중 전력 수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노심 출력 제어 방법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보기 2에 가연성 흡수봉의 개수 조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궁소로 구성된 가연성 흡수봉 개수를 운전 중에 빠르게 조절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따라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11번 정상 출력 운전 중 증기 발생기에 수위 증가, 즉 스웰링이 일어나는 경우는? 이거 종종 나오는 문제고요. 원인하고 결과 각각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원인에는 터빈 출력 증가, 이착측 밸브, 주증기 안전 밸브나 증기 덤프 밸브 열림, 그리고 주증기 소형 파단이 있고요. 그 결과로 SG 압력이 감소가 되고 증기 유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보기 중에서는 보기 1, 주복수 덤프 밸브 개방, 여기 있죠?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12번 공학적 안전설비 작동 신호 중 냉각제 상실 사고가 발생하면 냉각제의 재고량을 유지하기 위한 작동 신호는? 공학적 안전설비에는 비상노심 냉각 계통, 단열 제고 계통, 경납용기 계통, 보조급수 계통, 주제어실 거주성 계통이 있습니다. 이거 암기사항이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 비상노심 냉각 계통, 이 CCS는 DBA 시, 즉 로카 시에 노심의 열을 제거하고 안전 정지를 시키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구성은 고압 및 저압 안전주의 계통, 안전주의 계통, 재순환 냉각 계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고압 및 저압 안전 계통은 안전주의 신호 발생 시 SIAS 신호 발생 시에 RWT로부터 분산수를 공급합니다. 안전주의 계통은 안전주의 테크 같은 경우엔 저온 간에 연결이 되어서 SIAS 신호에 의해서 주입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재순환 냉각 계통은 집수조로부터 냉각수를 공급을 합니다. 여기 안전주의 신호 발생 시 해당이 되죠. 따라서 냉각제 상실 사고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보기 3, 안전주의 작동 신호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기 4, 보조급수 공급 작동 신호는 SBO, 스테이션 블랙아웃이나 2차 측 배관, 하단 사고 등의 경우에 SG에 급수를 못할 경우에 작동되는 신호가 되겠습니다. 13번 비상노심 냉각 계통 앞에서 봤네요. 이 CCS의 안전주의 계통은 A, B 계열로 구성되어 있다. 안전주의 계통이 A 계열, B 계열은 모선이 서로 다른 전원으로부터 수전을 받는데 이와 관련한 안전설비 설계 요건은 같은 거 2개 배치하는 게 다중성, 다른 거 2개 배치하는 게 다양성, 고장시 안전은 고장이 나도 안전하게 되도록, 독립성은 자체 구성이 아닌 2개가 서로 영향을 안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A, B 계열로 구성되어 있지만 2개가 서로 다른 전원으로부터 수전을 받으니까 다중성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다양성도 아닌 게 계통을 다르게 구성하는 거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 문제는 독립성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14번 다음 중 냉각제 상실 사고, 증기 발생기 튜브 파열 사고, SGTR이죠. 그리고 주증기관 파열 사고, SLB의 공통 증상이 아닌 것은? 로카 시에는 1차 측에서 외부로 냉각제가 손실이 되고 1차 측 압력이 감소를 하고 가압기 압력이 감소를 하고 외부로 또 누출이 되기 때문에 경락 건물 압력이 증가를 해서 방사능 준위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SGTR은 1차 측에서 2차 측으로 냉각제의 손실이 되는 거죠. 따라서 1차 측 압력이 감소하고 가압기 압력도 감소를 하고 수위도 증가를 하고 그리고 2차 측으로 누출이 되기 때문에 2차 측 방사능 준위가 증가를 하게 되지만 경락 건물과는 무관을 하죠. 1차 측에서 2차 측으로 되는 거니까요. 따라서 보기 4, 원자로 경락 건물 압력 상승 요거는 SGTR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공통 증상이 아니어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15번 다음 국내 원전과 후쿠시마 원전과의 안전설비 등에 대한 비교 설명 중 틀린 것은? 보기 1에서 후쿠시마 원전은 비상발전기 설치 대신에 안전모선의 전원을 송전선로에서 수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후쿠시마 사고의 원인은 쓰나미로 인한 EDG 침수가 원인이 되었죠. 이 얘기는 뭐냐? 비상디젤 발전기 EDG는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기 1은 틀렸습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16번 체르노빌 원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사고 고장 등급을 기준으로 할 때 몇 등급에 해당하는 사고인가? 여기 제가 정리해 두었죠. IAEA의 사고 등급 INES에서는 일단 1에서 3등급은 고장이고요. 4에서 7등급은 사고가 됩니다. 그리고 2등급 이상은 국제사회에 24시간 이내에 통보를 할 것을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5등급에는 TMI가 있고요. 7등급에 체르노빌하고 후쿠시마가 있습니다. 따라서 체르노빌하고 후쿠시마는 7등급에 해당이 돼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발생 순서도 가끔 나오는데 TMI, 체르노빌, 후쿠시마 순이 되겠습니다. 가끔 체르노빌이 먼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TMI가 제일 먼저 발생했습니다. 17번 다음 경수로에서 원자로 건물 살수 계통의 기능이라 볼 수 없는 것은? 원자로 경락 건물 살수 계통은 경락 건물 내의 온도랑 압력 상승을 억제를 하고 아이오다인 제거 등을 수행합니다. 보기 1에서 발전소 냉각 시 우선적으로 정지 냉각 위에 사용.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정지 냉각 계통 기능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잔열 제거 계통. 요거의 기능이기 때문에 1번이 틀렸습니다. 참고로 정지 냉각 계통은 정상 운전 중 작동을 하는 거고요. 원자로 정지 후 붕괴열 제거, 재장적 운전 중 용수 공급, 원자로 정지 시 CVCS와 연계해서 냉각제 정화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18번 원자로의 정반응도가 삽입될 때 정지 제어봉 그룹은 어떤 상태에 있어야 하는가? 정의 반응도가 삽입될 때 제어봉이 완전히 인출된 상태여야지 정지 여유도가 충분히 확보가 되죠. 따라서 답은 2번 완전히 인출된 상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9번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압력 용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 압력 용기의 운전 같은 경우에는 정상시 운전 압력 기준으로 해서 최대 운전 압력은 5% 마진을 두고요. 또 설계 압력은 최대 운전 압력의 10% 마진을 두고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기 4에 설계 압력은 경우에 따라서 최대 운전 압력과 동일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러한 설계 마진은 무조건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 운전 압력은 최대 운전 압력하고 같을 수가 없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20번 다음 중 가학 경수로의 설계 기준 사고 또는 중대 사고에 의해 발생되는 수소를 제어하는 설비가 아닌 것은? 예전에는 보기 2 열수소 재결합기, 보기 4 수소 점화기 요거 사용하다가 최근 원전에서는 피동 촉매형 수소 재결합기 요거 앞글자 사서 파라고 부르죠. 요게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2에서 4가 수소 제어하는 설비고요. 보기 1의 수소 냉각계통은 해당이 되지 않아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1번 우라늄 238이 납 206으로 붕괴하는 데 필요한 알파 붕괴와 베타 붕괴의 횟수는? 여기 친절하게 원자 번호 우라늄은 90이, 납은 80이까지 나와 있네요. 알파 붕괴는 원자 번호가 2개 감소하고 질량수가 4개 감소하죠. 그 다음에 베타 붕괴는 원자 번호가 1개 증가하고 질량수는 그대로가 됩니다. 원래 베타 붕괴는 베타 마이너스 붕괴랑 베타 플러스 붕괴 2개가 있는데 통상 베타 붕괴라고 하면은 베타 마이너스 붕괴, 중성자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양자수 82하고 92를 기준으로 식을 세워주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질량수 206하고 238을 기준으로 식을 세워주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풀어주면은 x는 8, y는 6이 나와서 답은 4번 알파 붕괴 8에 베타 붕괴 6회 되겠습니다. 2번 납과 폴리에틸렌으로 이 내부의 중성자를 차폐할 경우 혈량률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폐체의 배치로 옳은 것은? 차폐는 1차는 질량수가 낮은 곳으로 하고요. 2차는 질량수가 높은 곳으로 차폐를 해서 감마선을 차폐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선은 질량수가 낮은 폴리에틸렌으로 차폐하고 그 다음에 질량수가 높은 납으로 차폐하는 것이 배치가 옳습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3번 이 내부 감마선을 반도체 검출기를 이용하여 에너지 스펙트럼을 분석할 때 나타나는 피크 중 에너지가 높은 것부터 나열한 것은? 에너지 스펙트럼에서 피크의 에너지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궤동 복사, 후방 산란, 소멸 피크, 이중 이탈 피크, 단일 이탈 피크, 컴퓨턴 단의 광전 피크.
앞글자 따서 저는 제우소상 단강 이렇게 외워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4번, 오 매부 중성자가 인체에 입사하였을 때 신체 조직이 받는 방사선량의 주된 요인은 오 매부 수준의 고에너지 중성자로 인해서는 인체가 받는 선량의 주요 요인은 양자라고 합니다. 요거 관련돼서는 좀 더 자세한 설명 확보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5번, 신매부의 광자가 1리터 부피의 물에 입사하여 쌍전자 생성을 일으켰다. 4매부 에너지의 광자가 물에서 외부로 방출되었을 경우 물의 커마 값은 얼마인가? 커마는 종종 나오는 문제죠. 커마는 표적 질량에서 광자 또는 중성제에 의해 생성되는 하전 입자의 총 운동 에너지로 식은 입사된 에너지 빼기 제동 복사 및 쌍전자 생성으로 빠져나온 에너지 나누기 질량 해주면 됩니다. 여기 입사된 에너지는 10매부 되어 있고요. 쌍전자 생성을 일으켰다고 했으니까 요거가 1.02 매부가 되죠. 그리고 질량이 1리터 1kg 되겠네요. 1kg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1애부가 1.6 곱하기 10-19승 줄이죠. 단위 한산을 이렇게 시켜주면은 1.438 곱하기 10-12승 줄퍼 kg이 되고요. 따라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참고로 흡수설량은 앞선 커마에 입사된 에너지 빼기 제동 복사 및 쌍정자 생성으로 빠져나온 에너지 여기에다가 제동 복사 및 쌍정자 생성을 제외한 빠져나온 에너지를 추가로 빼주고 나서 질량으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6번 기체형 아이오다인 131의 방사선 방호에 대한 기준으로 맞는 것은 기체형 아이오다인 131의 호흡에 의한 선량 환산인자 이 50은 2 곱하기 10의 8승 Cm/100이다. 정말 중요한 문제죠. DAC하고 ALR 요거는 필수 암기입니다. DAC는 단위가 베크렐/m3승 유도 공기 농도고요. ALI는 베크렐/이어 연간 섭취 한도가 되겠습니다. 식은 DAC는 ALI 나누기 2400 m3승/이어인데요. 요때 2400은 연간 작업자 호흡률인데요. 호흡률 1.2 곱하기 m3승/h에다가 연간 근로시간 2000시간을 곱해주면 되고요. 연간 근로시간 같은 경우에는 주 50주 기준으로 주당 40시간 했을 때 나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DAC와 ALI가 의미하는 건데요. 호흡률 1.2 m3승/h로 연간 2000시간 일하고 연간 섭취량이 ALI면은 20ml/year의 피폭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조건으로 공기 중 농도가 DAC면은 마찬가지로 20ml/year의 피폭을 받게 됩니다. 즉 20ml/year가 되는 연간 섭취량이 ALI고요. 공기 중 농도가 DAC 되겠습니다. 이 옷이 내부 예탁 설량은 20ml/year죠. 요거는 ALI 곱하기 2의 50이 됩니다. 요거씩 외워두셔야 되고요. ALI는 따라서 요거 20ml/year 나누기 2의 50이 되죠. 요거 계산해 주면은 10의 6승 베크렐/year가 되고요. DAC는 앞에 식에서 ALI 나누기 2400 하면 되죠. 그러면 417 베크렐/m3승이 나와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7번 어떤 작업자가 내부 피폭으로 알파선에 의해 폐에 12mg 피폭하였고 외부 감마선으로 전신에 40mg로 피폭하였다. 이 작업자의 폐에 피폭한 등가설량은 얼마인가? 등가설량은 방사선 가중치 곱하기 흡수설량으로 계산이 되죠. 이때 폐에는 12mg 요거 되죠. 그 다음에 전신 이거 폐 포함이잖아요. 따라서 요거는 40mg가 되고요. 방사선 가중치가 알파선은 20이고요. 감마선은 1이거든요. 각각을 곱해주면은 280mSv가 나와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8번 다음 중 내부 피폭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내부 피폭은 외부 계측, 전신 계수, 그 다음에 치료 분석, 바이오 어세이로 측정을 합니다. 전신 계측을 하려면은 외부에서 측정 가능한 감마선으로 측정을 해야 됩니다. 보기 2에서 트리튬이랑 스테레오톤 90과 같은 순 베타 방출체는 전시 계측법으로 측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베타 방출체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계측이 어렵기 때문에 치료 분석으로 측정을 해야 되죠. 따라서 2번이 틀렸습니다.
9번 다음 중 속중성자의 선량 계측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계수기 중에서는 BF3 비례계수기, 헬륨3 비례계수기, 리튬 아이오다인 성광 검출기, 핵분열 계수관 이런 거는 열이랑 속중성자 둘 다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자주 쓰진 않지만 보기 3의 고체 비적 검출기는 속중성자 측정용으로 사용이 되고요. 금박은 열중성자 측정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10번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제동복사 같은 경우에는 고에너지 베타선이 질량수가 높은 물질하고 반응해서 제동복사선, 감마선, 연속 S선을 방출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서 베타선은 질량수가 낮은 물질로 우선 제동복사를 막고요. 이후에는 질량수가 높은 물질로 제동복사선을 막는 방식으로 찹해야 됩니다. 따라서 보기상 베타선은 원자 번호가 작은 물질로 먼저 찹해한 다음에 등으로 광자를 찹해야 한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보기사의 협업빔에 의해 광역빔의 감마선은 재생인자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식이 i는 b 곱하기 i0 곱하기 이스포넨셜 마이너스 뮤 t죠. 이때 b는 축적인자, 재생인자로 산란에 의해 계측되는 인자를 조절하기 위한 것으로 협업빔에서는 1이 되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광역빔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4번은 틀린 겁니다. 11번 다음 중 X선 발생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X선 발생 장치에서는 전압이 클수록 발생하는 X선의 에너지가 커지기 때문에 보기 1, X선 발생 장치의 관전압은 발생하는 X선의 최대 에너지에 주로 영향을 준다. 이건 옳죠. 그리고 제동복사는 질량수가 높은 물질과 반응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보기상 X선 발생 장치 표적 물질의 원자 번호가 높을수록 제동복사가 잘 일어난다. 이것도 옳습니다. 하지만 보기 4에서 고에너지 방사선에 의한 불필요한 피폭을 방지하기 위해 필터를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X선 발생 장치에서는 저에너지 X선을 필터링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보기 4가 틀렸습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12번 지행 계수관의 불감 시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행 계수관에서 불감 시간, 데드타임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방사선에 의해 방전된 전자가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는 전하, 즉 공간 전하로 인해서 계수가 되지 않는 기간을 말하는 거고요. 이 충전된 기체 종류나 압력 시간이 불감 시간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보기 1, 불감 시간은 내장된 기체의 종류와는 무관하다. 이거 틀렸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참고로 방전이 되지 않는 시간을 불감 시간이라고 하고요. 계측이 되지 않는 시간은 분해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해 시간이 불감 시간보다는 약간 더 길게 되겠습니다. 13번 다음 중 전리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단은 기체 전리 검출기의 출력 펄스, 전리 전류, 포화 전류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은 검출기 크기, 기체 밀도, 기체 종류, 방사선 종류, 입사 에너지, 인가 전압이 있습니다. 여기 기체 전리 검출기, 전리함 영역, 비례 영역, GM 영역별로 입사 에너지 증가 시의 출력 펄스, 그 다음에 에너지 분해능, 그 다음에 인가 전압 증가 시의 출력 펄스, 정리등표 있으니까 이거 암기해 두시기 바라고요. 전리함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인가 전압 증가 시에 출력 펄스가 일정하잖아요. 따라서 보기상 인가 전압이 증가되면 발생되는 이온쌍의 수가 비례하여 입사 방사선량 측정이 가능하다. 이거 틀렸죠?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중 선 스펙트럼 분포를 가지는 방사선으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연속 스펙트럼하고 선 스펙트럼 이거 구분해서 암기해야 된다. 이거 암기사항입니다. 연속은 베타, 전자, 제동복사, 컴퓨터 전자, 선은 알파선, 감마선, X선, 내부 전환 전자, 오제선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중에서는 A 내부 전환 전자, C 감마선이 선 스펙트럼이 돼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15번 다음 핵종을 내장하고 있는 일봉 선원 중 차폐시 제동복사선에 가장 주의를 가져야 하는 것은? 제동복사는 고에너지 베타선이 질량수가 높은 물질과 반응해서 제동복사선을 방출하는 거죠. 그리고 베타 방출체에는 트리튬, 카본 14, 스트론튬 90,
세슘 137이 있는데 이 중에서는 스티론튬 90이 가장 고에너지 베타선을 방출합니다. 따라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16번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비례 개수기에는 필시가스, 아르곤, 지행 개수기에는 휴가스, 헬륨을 사용하기 때문에 할로겐 기체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 보기 3번이 틀렸습니다. 참고로 할로겐 기체는 불소, 염소, 아이오다인 등이 있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17번 NaITL 성강 개수기로 측정하기에 적당한 핵종끼리 연결한 것은 NaITL 성강 개수기는 무기 성강체로 감마선 측정에 유리합니다. 보기 중에서는 트리튬, 카본14, 스티론튬 90, 세슘 137이 베타 방출체죠. 요것들을 빼면 보기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핵종별 방출 방사능을 보시면은 폴로늄 212 알파선, 스티론튬 92 고에너지 베타, 트리튬 카본14이 저에너지 베타, 코발트 60, 아이오다인 131, 세슘 137, 이리듐 192가 감마 방출 핵종 되겠습니다. 18번 전기 용량 1피코 F인 전리함 10mm 렌트겐의 조사 설령을 조사 시 발생하는 전압 강하는 약 얼마인가? 여기 내장된 기체의 밀도도 나와 있네요. 그리고 전리함의 최적은 10cc고요. 이거 차분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전하량 Q는 정전용량 C 곱하기 전압 V 해주면 되고요. 조사설량 X는 전하량 Q 나누기 질량 M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X는 요 Q 대신에 CV 써줘서 CV 나누기 M이 되고 여기서 V는 XM 나누기 C가 되겠습니다. 이때 X는 10mm 렌트겐 여기 써있죠? 요거 단위 환산 쭉 해줘서 쿨럼퍼 킬로그램으로 단위 환산 해주고요. 이때 1 렌트겐이 2.5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쿨럼퍼 킬로그램이란 거 요거 암기사항입니다. 요거 모르면은 문제 못 풉니다. 그리고 질량 M은 1.29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킬로그램인데 여기 전리함의 최적이 10cc 돼 있죠? 10cc면은 10 세제곱 센티미터 여기에다가 10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식이 이렇게 나오고요. C는 단위 환산해주면은 10의 마이너스 12승 F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구한 V는 XM 나누기 C 요 식에다가 각각을 대입을 해주면은 34.3V가 나와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19번 치료 개수율이 만 CPM인 경우 표준 편차가 개수율의 1%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오래 계측해야 하는가? 개수율에서 표준 편차는 루트 개수율 나누기 개수 시간으로 계산이 됩니다. 표준 편차가 1%라면은 요 만 CPM의 1%, 즉 100이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루트 만 나누기 t는 100, t 구해주면 1분이 나와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20번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유효 반감기분의 1은 물리적 반감기분의 1 더하기 생물학적 반감기분의 1. 그런데 만일에 물리적 반감기가 매우 길면은 이게 0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유효 반감기는 생물학적 반감기가 됩니다. 따라서 보기 1. 물리적 반감기가 매우 길면 유효 반감기는 생물학적 반감기와 같다. 이거 맞죠? 1번은 맞습니다. 결정적 영향의 경우에는 선량에 비례해서 심각도가 증가하고요. 결정적 영향은 문턱과 미하로 하고 확률적 영향은 합리적으로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보기 4에 결정적 영향은 선량을 발단 선량 이하로 유지하면 발단 선량이 문턱값이죠. 요거까지는 맞는데 합리적 범위에서 최소화할 수 있다. 요거는 확률적 영향에 관련된 거잖아요. 따라서 4번이 틀렸습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